자, 약속된 2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로 가볍고 튼튼한 전기 자전거 개발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정대 기술 대표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들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처음에 있는 구조 해석과 개념과 이해, 그리고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시뮬레이션 캐파빌리티, 이런 것들은 인트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전기 자전거 사례로 알아보는 구조 강도 평가 방식을 솔리드웍스와 3D 익스피리언스의 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고 실제로 환경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모를 보시고 난 다음에 통합 모델링 시뮬레이션, 모드심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실무에 적용할 때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전기 자전거 가지고 그 웨비나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팀에 이런 3D 익스피리언스 마케팅 롤 가지고 이런 거를 좀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좀 개인적으로 F1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F1 경기를 이제 밥 먹을 때 동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레이싱 트랙에 멋있게 이미지 영상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자전거를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뮬레이션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냐면, 전기 자전거이기 때문에 전자기장, 구조적인 측면의 스트렝스, 피로, 제조성, 모션, 그리고 열까지 다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레이싱 트랙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F1은 10개의 팀이 매년 새로운 차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개발을 시즌이 진행될수록 굉장히 자주자주 차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죠. 저는 그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재밌게 보았는데 그때마다 자동차를 빠르게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그 F1 팀들이 사용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드심의 개념을 통해서 자동차의 컴포넌트나 부품 이런 성능 개선을 빨리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는 약간 생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모드심,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함께 워크플로우로 구성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여기 이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그러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 준비했습니다. 스트럭처럴 애널리시스, 구조 해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하중을 받는 여기 보이는 빌딩, 교량,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의 각종 구조물에 발생하는 물리량들, 내력이라든지 응력, 발력, 속도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한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조 설계에서는 아주 구조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봤는데요. 컨테이너선이 이 볼티모어에 있는 이런 대교를 충돌해서 이렇게 다리가 박살이 나는 장면이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구조 설계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선박이 다리에 충돌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고려가 없이 다리가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우리가 다루는 이런 시뮬레이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이런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조건들을 분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조를 하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사고라서 여러분들께 한번 좀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구조해석이라고 하면 좀 모호한 개념들이 있는데 조금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기계과라던가 뭐 공과대학을 졸업하셨으면 재료학을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재료학을 통해서 응력이나 처짐을 구하는 것도 구조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회사에 와서 업무를 할 때는 유한요소법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구조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료역학적 접근법이 있고 두 번째는 탄속론이 있습니다. 재료역학적 접근법과 탄속론은 우리가 장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떠한 그 결과를 뽑는 포뮬레이션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비교적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계산을 할 수도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조해석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재료학이나 탄속론 같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재료학적 접근법이라든가 탄속론을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 구조해석을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유한요소법이라는 것들이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질적인 물리 현상에서 어떠한 거동을 예측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미분 방정식을 푸는 행위인데, 그런 것들을 그 미분 방정식을 어떠한 제품이나 구성에 따라서 이런 솔루션들이 구축을 하고 솔빙을 해주고 수치 해석적으로 그런 솔루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와 관련된 것이죠. 유한요소법을 좀 거칠게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떠한 물리적 영역을 이산화된 유한 개의 요소와 노드로 분할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수치 해석 기법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이 바이크, 전기로 가는 자전거인데요. 이 자전거의 바디 프레임에 대해서 구조 해석을 저는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대충 설명할 게 아니라 오늘은 진짜 데모를 통해서 솔리드웍스로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해석을 하지? 다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 동료가 있어요. 제 동료가 있는데 솔리드웍스를 굉장히 잘 씁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니까 이렇게 자전거 어셈블리를 전부 다 모델링 했습니다. 근데 저는 타이어나 안장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여기 있는 바디 프레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을 좀 가볍게 튼튼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가운데 보니까 좀 뚱뚱한 영역이 있는데 여기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영역이네요. 이러한 영역까지 다 포함된 바디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디 프레임을 따로 떼서 보면 이러한 형상, 지오메트리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구조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쪼개어 메시라는 것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요소의 집합을 메시라고 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유한 요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조 해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메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실제 설계자가 설계하고 있는 이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어떤 해석 모델을 구성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고민해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셨던 이 그물처럼 생긴 메쉬, 이거는 왜 필요할까요? 아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구조물의 거동위를 본다는 것은 외력을 줬을 때 구조물의 처짐, 움직임을 보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아주 수학적으로 어떤 한 질량과 댐퍼, 스티프니스로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다 연속체들이죠. 연속체들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메시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좀 제공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요 콘텐츠에 보면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연속체인 임의물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스프링과 댐퍼, 메스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로 묶어서 생각을 해본다. 따라서 이 구조물을 여러 개의 스프링의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메시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좀 더 설명을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워지지만 우리는 개념적으로 이 정도만 이해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어찌저찌 해서 유한요소 모델로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조 해석자가 하는 일상적인 업무들을 해야 되겠죠. 바로 어떠한 해석으로 할 것인지. 자, 메시가 있는데 이것을 정적 해석으로 할 것인지, 피로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좌굴 해석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은 오늘 동적 해석,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 해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재료입니다. 이 메쉬가 있다고 뭔가 다 되는 건 아니죠. 얘가 나무로 되어 있는지 쇠로 되어 있는지 뭐 그거에 따라 구조물의 거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료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경계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디가 구석되어 있는지, 어디가 접촉 조건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겠죠. 구조 해석을 하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고 우리가 정한 설계 기준에 적합한지를 따져보아서 설계를 좀 더 개선하는 후속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모드심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워크 프로세스를 태우기 전에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 매니팩처, 마켓 이렇게 여러 개
개 도메인이 있는데 저는 오늘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바이크라고 하는 어떤 컴포넌트를 가지고 저는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구조 해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동 해석이라든가 전자기장 해석의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이 시간과 그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추가적인 웨비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CFD와 전자기장, 이 이바이크라고 하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더 좀 가치 있는 웨비나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거의 모든 인더스트리에 시뮬레이션 기술들이 활용되죠. 제가 오늘 활용할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해석들을 잠깐 띄워보았는데요. 이렇게 펌프라던가 아니면 셀프 컨택이 일어나는 거 아니면 진짜 프로토타입을 만들지 않고 시뮬레이션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처리할 수가 있고요. 어떤 낙하를 한다거나 충격을 한다거나 대변형이나 아니면 뭐 리니어 다이나믹이나 뭐 듀어러빌리티 이런 것들도 다 처리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늘 이 웨비나의 주제이자 여러분들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자들과 시뮬레이션 엔지니어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근원적으로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왼쪽에 CAD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여러 파트를 나눠서 열심히 솔리드웍스로 모델링을 해서 어셈블리를 만들겠죠. 그런데 어떤 부분을 구조 해석을 하고 싶어요. 또는 유동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이 CAD 모델을 그대로 시뮬레이션 엔지니어한테 줘야 되겠죠. 근데 줄 때 어떻게 주냐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익스포트해서 전달해 줍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엔지니어가 혹시라도 이 구축되어 있는 CAD 디자인을 건드려 버리면 전체적인 설계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따로 떼서 데이터를 주게 되죠. 그러면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는 조건은 무엇인지 재료는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줍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일회성 결과이죠. 왜냐하면 CAD 디자이너 그룹에서 전달된 데이터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는 순간 정보가 단절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CAD 디자이너들이 여러 목적을 위해서 디자인을 업데이트하게 된다. 근데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는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자칫 아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디자인 행위와 그것에 대한 퍼포먼스를 봐야 되는 시뮬레이션에 큰 간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뭐 어떤 버전이 맞지 않는다거나 엉뚱한 결과를 통해 개발이 완료된다거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수십 년 동안 있어 왔고 지금도 많은 회사나 많은 기업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가 모드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바디 프레임 해석을 통해서 한번 그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솔리드웍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솔리드웍스예요. 그러면 솔리드웍스에서 이 바디 프레임을 열었습니다. 자,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해서 이처럼 바디 프레임 모델링을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구조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 해석을 할 거예요. 따라서 아바쿠스 기반의 솔버를 사용하는 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두 번의 클릭으로 바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 솔리드웍스의 데이터 형태로도 제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플랫폼 내에 클라우드 내에서 어떤 피지컬 프로덕트라고 하는 솔리드웍스와 연계된 데이터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상태에서 저는 그 모델을 플랫폼에서 열어서 이제 해석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할 때 어떻습니까? 조그만 홀이라든가 갭이라든가 아주 자잘한 것들은 좀 없애버리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메시가 너무 조밀해지면 계산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막 함부로 수정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CAD 디자이너가 의도하지 않은 형상의 변경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은 무엇이냐면 CAD 디자이너가 만들어 놓은 디자인은 절대 손대지 않고 구조 해석자가 쓰기 위한 형상을 따로 복사해서
이쪽에 붙여 넣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내 마음껏 구조 해석자 입장에서 지오메트리를 수정해서 메시 작업을 할 텐데 그 수정이 원본 디자인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 간의 연결성은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의 협업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지오메트리를 복사를 해서 저 구조 해석자인 저만 쓸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띄워놨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얘가 전부 다 솔리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구조 해석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영역은 쉘로 하고 일부 영역은 솔리드로 구성해서 해석을 진행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지오메트리를 파티션하는 과정을 보고 계신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좀 길게 나와 있는 길쭉한 부분은 쉘로 모델링 할 것이고 아래축가 뚱뚱한 부분은 솔리드로 모델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구분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 것은 나중에 차차 알아가시면 되는 거고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CAD 디자이너가 현재 모델링하고 있는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해서 저는 구조 해석을 위해서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프레임은 저는 쉘로 모델링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솔리드 바디에서 쉘 모델링을 위한 서페이스를 이렇게 익스트랙션,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하는 거죠. 두 개를 추출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추출 방식은 여러 추출 방식 중에 하나이고요. 굉장히 다양하고 좀 더 손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페이스를 추출하고 나니까 두 개가 분할되어 있네요. 그러면 조인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서페이스를 하나의 서페이스로 합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합쳐놔야 메시 작업을 했을 때 노드 간의 연속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인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조 해석을 위한 지오메트리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구조 해석이 필요한 메시 모델, 유한 요소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죠. 보신 것처럼 콤파스를 통해서 관련 앱을 런칭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메시 룰이 있는데 저는 일단 빈 메시로 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다이얼로그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위에 있는 하얀색은 원본 캐드고요. 저는 밑에 있는 이걸 가지고 메시를 작업할 겁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메시를 하고 지오메트리를 수정하더라도 원본 캐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유연 요소 메시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FE 모델이라고 제가 원하는 이름을 집어넣었고요. 이제 노드한 엘리멘트 아니면 메시 탭을 선택을 하게 되면 메시를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서페이스 메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우리가 2D 메시로 한다고 했었죠. 제가 원하는 메시 사이즈는 5mm니까 5mm로 입력을 해주고 메시를 생성해 주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 메시가 작성이 되죠. 자, 위에 부분이 되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바디에 대한 것도 좀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이지만 일부 서페이스 메시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아래쪽도 이제 솔리드 메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아래쪽에 있는 요 배터리가 들어가는 영역인데요. 요 두 부분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볼륨을 가진 지오메트리인데, 이 부분 역시 약 5mm의 사이즈로 솔리드 메시를 생성하겠습니다. 이제 생성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메시가 구성이 되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쉘과 솔리드 연결되는 부분에 노드가 서로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태에서 구조 해석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물리적으로 연결성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또 다른 커넥터 같은 게 필요하죠. 하지만 저는 이 메시의 연속성을 즉 노드를 일치시켜서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캡처 기능을 통해서 두 메시 모델의 노드가 일치가 되도록 하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니까 이 노드가 일치해서 전체적인 연속체 구조물로 모델이 구성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FreeH 체크를 통해서 머지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기능도 이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작업은 구조 해석자가 쓸 지오메트리를 추출해서 가공했고 그 가공한 지오메트리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 모델을 생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어떠한 재질이 필요한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머테리얼 모델 중에서 저는 올로이를 이 모델에 적용해서 구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제가 모델에다가 머테리얼을 바로 정의를 했죠.
메쉬에 주지 않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모델에다가 머티리얼을 어플라이 해놓으면 메쉬를 생성할 때 지금 보고 계시는 쉘 섹션이나 솔리드 섹션을 정의할 때 자동적으로 이런 머티리얼을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용성이 매우 좋습니다. 자, 우리가 쉘 메시 같은 경우는 쉘 섹션을 만들어야 되고, 솔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솔리드 섹션을 생성을 해야 되죠. 아바쿠스와 아주 유사한 기능을 좀 눈치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머테리얼에 대한 디피니션도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모델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나리오 작성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해석 타입으로 쓸 건지, 경계 조건은 어떠한지, 하중 조건은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비지빌리티 매니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지오메트리만 나타내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해석에 포함할 메시만 포함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아, 제가 잠시 깜빡을 했는데 아래쪽에 사실 바디 프레임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전거가. 아래쪽에 뭔가 타이어라든가 모터라든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에 대한 매스 프로퍼티를 해석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이나믹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매스 프로퍼티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그 내가 고려할 질량의 질량 중심에 대한 좌표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추 약 80kg이 이 하부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뭐 그 무게추처럼 보이네요.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속도 하중을 주게 되면 이너시아 포스가 고려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델 됐고, 머티리얼 됐고, 지오메트리 됐고,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죠. 저는 구조 해석을 할 거고요. 구조 해석 케이스 네임은 explicit dynamic 해석입니다. 아, 그리고 사용할 FE 모델은 앞서 우리가 함께 생성한 FE 모델을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처럼 어시스턴트 패널을 딱 띄우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빨간색이 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그린책으로 바꿔놓게 되면 해석에 대한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인데요. 이 자전거가 어떠한 충격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약 0.02초의 짧은 시간 동안 충격 하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상적으로 자전거 프레임 뒷부분과 일부 핸들 쪽에 있는 앞부분은 완전히 구속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클램프가 U자에도 완전 구속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피킹 기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원본 지오메트리의 서페이스를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석을 위해서 추출했던 지오메트리의 컴포넌트들을 선택을 해야 메시에 잘 반영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라면 뭐 혼돈할 일은 없습니다. 자, 이제 하중을 주겠습니다. 일단 자전거가 운영되는 조건이 있겠죠. 일단 중력을 줘보겠습니다. 중력 가속도 9.81m/s를 연직 하방향으로 줄 거예요. 지금 디폴트는 G 방향이니까 Y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주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뭔가 자동차가 이렇게 뭐 어디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전체 바디에 일정한 속도 경계 조건, 속도로서 하중을 줘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래 방향으로 약 3m/s의 포스가 속도의 형태로 이렇게 가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거의 모두 녹색이 되었네요. 구조 해석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해석은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 해석이기 때문에 해석을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매스 스케일링 기법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스 스케일링 기법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한글로 시뮬레이션 에스프레소를 치시면 몇 달 전에 제가 올려놓은 매스 스케일링에 대한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적용 범위와 이론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뮬레이션 잡을 서브밋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로컬 컴퓨터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매스 스케일링을 썼기 때문에 계산은 바로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있는 콤파스를 통해서 눌러보니까 애니메이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뭐 당연히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이니까 실제 물리적인 시계열에 따른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속도도 볼 수 있고 봄미세스 스트레스,
플라스틱 스트레인, 뭐 아주 여러 가지 물리량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떠한 조건 하에 구조 해석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 저랑 별로 친하지 않은 어떤 디자이너가 저한테 어떤 통보도 주지 않고 이렇게 바디를 수정을 했습니다. 배터리가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줄여야 돼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이렇게 CAD 디자인을 업데이트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그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았어요. 깜빡하신 거겠죠. 그리고 이 디자인을 우리가 전체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에 다시 한번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스테이터스가 지금 약간 디스크가 보인다는 것은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저는 CAD 디자인으로 다시 빙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크인, 체크아웃 이런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 PLM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업데이트된 모델을 저장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구조 해석자인 저는 이제 해석 결과를 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업데이트 된 거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서 전체적인 글로벌 리프레시를 한번 눌러봅니다. 눌러보니까 갑자기 얘가 메시지가 변경된 게 있는데 업데이트 하겠냐? 라고 하길래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업데이트는 메시 업데이트인데요. 메시를 업데이트 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구조 해석을 위해서 어떠한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CAD 디자이너가 업데이트한 것을 그대로 메쉬 모델까지 경계 조건 모든 것을 포함한 것들이 한꺼번에 업데이트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흔하다고 볼 수 있죠. 모델을 수정하니까 해석 모델이 수정되었다. 뭐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밸류는 제가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는 내 컴퓨터에서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192코어까지 우리가 코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약 2배 정도인 18코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해석 결과는 얻었고요. 지금 변경된 배터리 컴파트먼트의 사이즈가 변경된 이런 바디의 구조 해석의 결과를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디자인 변경 이후에 새로운 지오메트리를 받아서 또 준비해서 또 메시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업데이트를 한 것이죠. 자, 클라우드에서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처럼 응력이라던가 뭐 보미세 스트레스라든가 플라스틱 스트레인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시 확인할 수가 있죠. 한두 번의 클릭으로 디자인 변경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함께 협업하고 있는 태스크 쪽으로 가서 나는 구조 해석을 다 했는데 나중에 변경될지 모르니까 프로그레스는 80% 정도로 저는 설정해 두었고요. 방금 시뮬레이션한 내용들을 이 태스크에 첨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친구가 구조 해석을 완료했고 산출물은 이렇게 했는데 드래그 드랍을 해서 보니 해석 결과는 이러하구나 라고 이러한 인터넷 브라우저 환경에서 해석자가 아님에도 이렇게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협업의 조건까지 갖추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은 어떤 CAD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 구조 해석은 CAD 디자이너에게 임팩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별도의 지오메트리를 구성하고 구조 해석을 하고 다시 디자인을 변경하고 그것에 대한 업데이트한 것을 보여드린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이런 태스크도 있고 뭐 디자인도 있지만 우리끼리 조금 윈도우 폴더처럼 우리가 좀 헷갈리지 않게 우리 데이터들을 게더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신 북마크 같은 것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해석자이기 때문에 해석 오브젝트를 띄워놓고 내가 수행한 해석 결과와 해석과 다른 데이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해석 시나리오와 결과가 있고요. 사실은 얘네들은 어떠한 메쉬와 지오메트리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쉬는 원본 캐드와 내가 구조 해석을 위해서 따로 꾸며놓은 어브스트랙션 쉐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오메트리와 다 연결되어 있죠. 내가 구조 해석을 했고 디자이너와 협업을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언제든지 나의 데이터의 위치가 어디 있고 다른 사람과 어떤 데이터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으며 협업을 할 수 있는지 한눈에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약
10분 정도의 영상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컴팩트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워크플로우를 잠시 놓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솔리드웍스로 이와 같은 자전거 풀 모델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고객분들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제공하지 않는 비선형 동쪽 해석,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넘겨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솔리드웍스랑 어드밴스드 시뮬레이션이랑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플랫폼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선이 보이죠? 이 솔리드웍스 데이터와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는 같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플랫폼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보면 원본 솔리드웍스와 연결된 지오메트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손을 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디자이너가 건드려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해석자는 절대 터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프레임을 좀 간소화하고 작은 홀도 없애고 쉘로 하고 싶기 때문에 파티션도 해야 돼요. 이럴 경우에 앞서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시뮬레이션 전용을 위한 쉐입을 하나 따로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Abstraction Shape이라고 하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 Abstraction Shape은 제 마음대로 뜯어고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에도 원본 캐드는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저의 해석 목적에 맞게 딥피처링도 하고 홀도 없애고 파티션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했죠? 메쉬를 만들었죠. 메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이후에는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해석 타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으로 했었고 머테리얼도 주었고 하중을 주었고 경계를 조건을 주었고 솔빙을 했고 결과를 이런 식으로 얻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따로 쓸 수 있는 지오메트리를 쓸 수 있으니까 좋다. 근데 그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전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설계자가 설계를 업데이트를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데이터들끼리 모두 릴레이션을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솔리드웍스에서 업데이트한 순간 플랫폼에서도 업데이트가 되죠. 플랫폼에서 업데이트한 순간 원본 지오메트리도 업데이트가 되고 그것과 연결된 제가 사용하는 어브스트랙션 쉐입은 물론 메시까지 모두 한꺼번에 원클릭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구조 해석을 다시 하면 되죠. 하지만 조건이라든가 하중이라든가 경계 조건, 재료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메쉬 모델과 지오메트리만 업데이트해서 다시 구조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인 문제, 데이터를 익스포트를 해버리기 때문에 해석과 디자인이 단절되는 문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죠. CAD 디자이너가 만든 것을 플랫폼에 저장을 하게 되면 릴레이션을 유지하게 되고 그 데이터에서 해석자가 사용하기 위한 형상도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이 업데이트되면 저 플랫폼에 저장된 데이터는 물론 해석 담당자가 사용하는 형상까지 한꺼번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기적인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존의 다른 솔루션들이 제공하는 워크플로우와 정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해석 담당자가 활용하기 위한 형상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본 캐드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원본 캐드와 형상이 일부 다르더라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디피처링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유기적으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해석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데이터의 전달이 없고요. 각자의 업무에만 집중을 해도 오류가 없고 바로바로 실시간에 업데이트가 될 뿐만 아니라 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한 발짝 더 나가서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석 담당자가 없는 회사인 경우에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 데모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입니다. CAD 디자이너가 정형적인 해석이라고 하면 바로 이 플랫폼과 솔리드웍스로 이루어진 워크플로우를 활용해서 내가 설계하고 있는 디자인을 바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원래 그런 개념을 제공했던 것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입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솔리드웍스 내에서 바로 해석 디자이너가 아, CAD 디자이너가 간단하게 자기의 해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설계자가 어드밴스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제품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석 전담팀이 없거나 해석 전문가가 없는 경우라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사장님이 뭐 1억짜리 CPU, 뭐 100코어짜리 사주시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모델은 내 PC에서 계산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큰 하드웨어가 필요할 수 있겠죠.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구조 해석 룰은 195코어, 192코어까지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원합니다. 물론 추가적인 라이센스를 구비하지 않고 구조 해석 롤 자체만 구비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매우 유연한 라이센스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경우에는 저희 쪽이나 아니면 저희 솔리드웍스 공식 파트너사에 컨택을 하셔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구조 해석을 위해서 이러한 토큰이나 크레딧, 뭐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구비했다면 플랫폼 내의 장점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오늘 웨비나로 설명드린 구조 해석뿐만 아니라 유동 해석이라든가 전자기장 해석이라든가 이런 해석을 할 때도 이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 토큰 또는 크레딧,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사서 일석삼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밸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40분 정도에 걸쳐서 구조 해석이라는 주제와 디자인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협업에 대한 개념을 솔리드웍스와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워크플로우, 즉 모드심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구조고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저와 유사한 방식으로 어떻게 CFD 및 전자기장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저뿐만 아닌 다른 IPC께서 양질의 웨비나를 계획 중에 있으시니까 다음 주랑 다다음 주도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입니다. Q&A도 가지고 좀 광고도 있을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자, 3D 익스피리언스 시뮬레이션의 장점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셨던 것처럼 지금 방금 비록 데모지만 저는 매스 스케일링을 포함하는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 해석을 했습니다. 어드밴스드 시뮬레이션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기술들을 솔리드웍스 유저들이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모드심,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은 결국엔 하나의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개념을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품을 개발할 때 경량화와 어떠한 그 생산성 그리고 재료 절감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프로덕트가 중요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웨비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정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솔리드웍스 CAD를 사용하시는 CAD 엔지니어라고 생각합니다. 보셨던 것처럼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시뮬레이션 솔루션들은 해석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CAD 디자인에만 전념을 하셨던 엔지니어 분들도 비록 어려워 보이지만 좀 더 진입 장벽을 낮춰서 이런 어드밴스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 즉 모드심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